민주 시민이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송영님은 요즘 뭐 제가 볼 때는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이분이 마피아 그거 있잖아요. 우리 마피아 게임 할 때 윤 쪽에서 심어놓은 마피아가 아닐까요? 더 방송이 많아진 것 보니. 근데 계속 나와서도 저쪽 공격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방송이 많아진 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요? 강성범 TV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좀 봅시다. 강성범 TV도 조회수가 나쁘지 않아요. 원래 잘 나왔어요. 정상급 채널이기 때문에. 정상급 원래 항상 채널이니까. 많이 나왔는데. 네. 여기가 이재보다 많아요. 이재가 뭡니까? 이재는 TV? 형님 한 50만 원씩 나오는데요. 이재한테는 안 되고. 아니, 구독자가 여기가 더 많잖아. 구독자요? 예. 구독자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국면에서 많아진 게 아니고 이동형이 더 많이 빠진 거야. 지금 쉬니까 좀 빠졌나? 대선 끝나고서 한 10,000명 가까이씩 쫙 빠지더라고요. 10,000명이나요? 근데 이 정도 정상급 채널은 그 정도 빠지는 건 이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다시 오시겠지. 뿌락지들이 빠진 거겠지. 기다리는 마음. 둘 중에 하나예요. 감시하려고 왔다가 나간 애들. 그리고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당분간 시사 안 볼래 하고 잠시 끊어놓은 사람들. 근데 다시 돌아오실. 난 그래도 대선 끝나자마자 방송에서 광고했습니다. 구독 끊고 나가시라고. 그래요? 네. 맞아. 아니 오늘 뭐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오늘 패션도 다르고 오늘 앞머리도 올리고 끝나고 뭐 선 보러 가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응원합니다. 좋게 보면 오토바이 라이더고 나쁘게 보면은 저기 아궁이 불지피는 할머니. 할머니라니요. 포르투갈에서 산 거예요. 약간 구제 느낌의. 저기요.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포르투갈. 옛날이야 포르투갈 맞아. 하면 유럽 선진국 이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상의 국격을 만들어 놨는데 포르투갈이 뭐가 대단하다고 했니? 몰라 천혜원이 거기서 사다 준 거니까. 직접 간 건 아니고. 송고모가 사다 줬으면은 인정. 직접 가서 사온 거지. 진짜입니까? 진짜인가? 느낌은 가짜 같은데. 레자야 레자인데. 그래요? 레자일 것 같아. 네, 가짜 같아요 느낌. 가짜니까 사줬겠지. 예전에 그 송고모님 그 저기 바로 직속 보좌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두 분이 친분이 되게 있으시거든. 뭐 많이 받으셨네요 송고모한테 형님. 구두도 받고 뭐도 받고. 내가 윤석열 정부에서 처벌받는 다음에 유일하게 가능하게 이제 손흥현한테 뇌물 받은 거니까. 구두 받고. 구두도 몇 켤레야. 잠바 받고. 구두도 한 대여섯 켤레 되고 뭐 양복 뭐. 돈은 그 대신 안 받으셨던 거예요? 돈은 월급이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그러셨구나. 자,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죠. 갤럽에서 갤럽이요? 윤석열 당선자가 갤럽이 뭐 하는데요? 설문조사 하는데 아닙니까? 형님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섰어요. 우리 윤혜가. 설문조사 한다잖아. 여론조사가? 물어보는 거 어쨌든 여론조사입니다, 여러분. 네. 설문도 하고 여론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조사하는 곳이죠. 그래요. 네. 뭐 설문조사하는 갤럽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국정수행을 잘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잘할 것이냐? 네, 물어봤어요.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자, 잘할 것이다가 몇 프로 나갈게요? 솔직히. 지지율이 있으니까 잘할 것이다. 그래도 한 30%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싸게 부른다. 그래도 방금 당선되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진짜 한 10배 정도 더 쏜 건데. 그러면 한 48% 갑니다. 48%. 55%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네, 그래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55%. 절반이 넘게.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찍은 사람들 정도는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 글쎄요. 55%면은 본인이 받은 득표율이 48%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올랐네. 그렇죠. 되게 높게 나오겠죠? 55%.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당선됐을 때. 설문조사 했을 때. 몇 프로 나왔게요? 100%! 100%까지는 안 나왔고, 워낙에 이제 저기 싫어하는 보수 쪽이 많으니까 87% 나왔어요. 그리고 이명박은 84%. 박근혜 씨는 몇 프로 나왔을까요? 그때 그 윤석열 후보 비슷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 운영할 수 있을까? 했어요. 그때 몇 프로 나왔을까요? 지금 윤석열은 55%야. 몇 프로? 이것보다는 많이 나왔겠지. 그래요? 그럼 몇 프로 그러면? 56%. 56%. 78%.
진짜요? 형님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어쨌든 승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래 잘 하시겠지. 인정하는 잘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잘 해달라라는 호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순간에 다 잘못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시작해서 뭔가 문제가 하나 생길 때마다 조금씩 빠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다 뭐 하나만 하는 소리를 다 하나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싶지만 네. 그렇게 말함으로써 저는 여와 야가 나뉘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라는 어필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엔 들어주거든 그 얘기를.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이 룰을 깬 거죠 지금. 기대치가 이렇게 낮으면은 예. 조금만 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대치가 낮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나는 한 편만 드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네. 자 내가 국민의힘 사람들은 때려잡으면서 민주당만 싸고 도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영삼 뭐 이명박 다 마찬가지예요. 자 네. 이제 나라를 발전시켜 봅시다. 네. 전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들 바꾼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됐을 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지. 야 문재인하고 다르게 하겠지. 편 안 가르겠지 생각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뭐 물가는 어떻게 할 건지 유가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코로나 방역은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고 용산 갈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지금. 그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이렇게 중요한 주제야? 라고 하는데 안 듣고 난 용산 갈래.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래서 국정운영 제대로 하겠어? 이런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그러면 결국 이 55%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걱정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걱정이 아니고 당선자 스스로가 저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저기 선거 때 유세 과정에서도 마이크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성이 뭐였냐면 일성이 뭐야? 정권 교체! 아니 일성이 뭐냐고. 일성! 지난주에 했잖아. 일성. 1번으로 1번. 그렇지. 1, 2, 3, 4 할 때 일성이야. 네. 일성이 그거였어요. 저 좌파 정부, 저 빨갱이들. 이걸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좋아, 거기까지. 그럼 당선이 됐으면은, 자, 선거 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건 선거 때문에 했죠. 아닙니다. 저는 다 아우를 겁니다. 네. 이래야 되는데, 처음 그 브리핑 할 때도 뭐 무속 논란 나오니까, 민주당이 더, 무속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용산이 중요한 게 아닌데, 민생을 떠나서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청와대를 악마화한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썩은데. 그거는 전 정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로 가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여건을 안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 보수 쪽에서 볼 때는 그럴 거예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건 당선자가 스스로 만든 상황 아닙니까, 형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기대가 아예 없게 만들어버리고 시작하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만나지도 않고 그러고 뭐 딴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용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네. 단 하루도 안 자겠다는 얘기 말고 뭐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더 기대가 빠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한편의 대통령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도 불행이고 네. 나라로서도 불행이고 특히 민주진영에게 큰 불행입니다. 이러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이러면 활로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무리한 카드를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냥 이 유연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왕 이렇게 어차피 반 못 먹고 돌아가는 거 반 가지고 나머지 반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지. 안 그러고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만큼의 사람 중에 절반 정도로 자기한테 기대를 가져주면 민주당을 공격하기보다는 아우러서 가서 지지율이 높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은 지지율 하나로 하는 이건데 네. 여기가 전체가 절반이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싸우자 모드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 되게 인상 깊었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어떤 기자가 윤 당선인에게 지금 용산 이전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너무 황당했던 게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뭐가 중요해? 국민들의 선택으로 나를 뽑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독재 국가야? 막 이런 그랬습니까? 그러면 뭐 더 화합을 하고 과정을 거쳐야겠죠. 논의의 과정을. 당연히 이게 FM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쓸데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론은 내가 신경 쓸 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저 그거 보고 진짜 약간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윤석열 당선자가 네. 처음에 왜 정치를 하느냐
왜 정치를 할 생각을 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야 그거밖에 생각 안 해. 국민이 키운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이 키운 그 근거가 뭐였는 줄 알아요? 아니요. 뭐였습니까 이게? 지지율이 높아서. 아 여론이 높아서 나는 정치를 시작한다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정치 시작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여론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반대 여론이 높은데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사람이에요. 아무튼 네. 자 우리 김성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나 삐뚤어질 거야라고 가버리면 이 나라한테 큰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네. 저분이 나의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많으면은 내가 어떻게 아우르고 이건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한다면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인데 이래버리면 큰일 날 것이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와. 민주진영의 다음 대선엔 굉장히 청신호지만 이 나라한테 얼마나 큰 해악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든다라는 생각. 제발 좀 유연하게 참모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참 걱정이다. 그래도 좀 유연해지시리라는 요만큼의 기대라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끝까지사 첫 번째 본 주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잘 할 것인가, 얼마나 더 정신 차려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100% 오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네?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뭐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민주당 원내대표 누가 됐습니까? 몰라요. 저기 아직까지 그리고 그래 윤혜한테 거기까지 신경 쓰라고 하면 내가 염치 없는 거지, 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름은 처음 듣고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박 씨잖아요. 박홍근 씨. 아 그래요?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씨. 예, 이분이 홍근 뭐 하시는 분이죠? 그걸 설명해 전혀 모르겠다 이거지. 당근. 당근홍. 근데 지지자들은 당근. 이름을 분석할 건 없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야. 네. 이제 노이로 줘가려구나. 붉은 뿌리예요, 붉은 뿌리? 붉은 뿌리. 뿌리가 박홍근 씨.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 근데 박홍근 대표라고 해줘요. 원래는 국회의원이었습니까? 삼성 국회의원입니다. 3번 당선이 됐던. 네. 그런데 그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반색을 했어요. 예. 왜요? 좋아했어요. 반색이 좋아하다는 겁니까? 네. 왜요? 왜 좋아했을까요? 지지했으니까 지지한 사람이 원내대표 됐으면 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다수가 박홍근 후보를 더 지지했을까요? 이 사람이 뭐 일을 잘하나 보죠?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형님. 자, 박홍근 원내대표에 당선된 의미는 뭡니까 형님? 그냥 박홍근이 열심히 해서 된 거지. 아이씨. 김 쭉 퍼지네. 아니 풍문시장 오늘 그냥 다녀오세요. 그 옷 입고 가지고 옷 입고 오늘도 느낌이 포르투갈 옷 입고 있으니까 로드리게스 느낌이야. 왜? 깨빠싸. 깨빠싸 뭐예요? 깨빠싸. 스페인어로 친다고? 한번 했습니다. 예. 뭔 뜻이에요 깨빠싸가? How are you? How are you? Not fine. We are not fine. 갑자기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노부에노. 그건 뭐야? 사랑한다고? 아니, we are not fine. 아이씨. 아니 이분 왜 박홍근 원내대표 당선에 이분의 업적이 뭐냐고요? 업적이 박홍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돼서 이제 친이계 원내대표가 당선된 거다. 친이재명계 원내대표가 당선됐다. 그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먼저 우리 위에선 두 번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 이제 원내대표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원내대표 선거 얘기.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내대표? 윤혜 씨한테 기본을 알려줘야 되니까 원내대표 뭔지 잘 모르죠? 아니 원내대표가 뭔지를 모르는 야당 여당 다 합친 짱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 네. 자 갑시다. 지금 윤혜 씨 야당 여당을 합쳐서 무슨 짱? 야당 여당 다 합친 짱은 국회의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야? 국회의장. 그건 원내대표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건 좀 더 작은 건가 보다. 좀 더 작은 민주당 그건 당 대표잖아요. 그치, 민주당 당 대표가 있지. 그럼 당원들까지 다 아우르는. 아니지. 당대표가 당원들까지 다 아우르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내대표 모르겠지. 모르겠어. 원내는 무슨 뜻이겠어요? 원내. 안에. 원의 안에. 의원! 그치. 의원 안에. 의원들 중에서. 의원들, 다 합친 겁니까? 여야를. 원내라고 하면 이제 국회를 원내라고 해요. 네. 그럼 국회의원들의 대표? 국회의원들 중에 대표는 누구? 국회의원들의 대표는 누구? 대통령. 국회의장.
야, 이게 다 들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게. 뭐 이렇게. 삼권 분립 사회니까 국회의원들의 대표, 입법부를 대표하는 거는 국회의장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면 민주당 원내대표죠, 정확한 명칭은. 아, 민주당 원내대표? 예. 그럼 뭐겠어요? 자,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먼저 좀 아파서 땡겨서 순서를 하겠습니다. 김성회, 이것을 알려주마! 오늘은 원내대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들어봤지만, 어떤 개념인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뭐 일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일까지 하는지 잘 모르시죠? 오늘 몰라요. 성희 형님이 알려주시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당대표가 마음대로 공천을 하고 돈도 마음대로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있죠. 김영삼 네. 대통령, 네. 김종필 그때는 당 대표라고 안 하고 당 총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을 어떤 총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이때는 공천도 무슨 뭐 상향식 공천 이런 게 아니라 딱 봐서 김성애 너는 저 관상이 좋아. 너는 관악. 너는 어디 이런 식으로 막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김 의원 저기 뭐야 호남에서 3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강남으로 올라가. 뭐 이런 걸 막 자리 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 그때는 선거 자금도 약간 기업들이나 후원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이상하게 받아서 했어요. 그거의 결정체가 이회창이라는 한나라당의 총재가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기업들로부터 트럭으로 현금을 받아서 우와. 하다가 걸렸고 이제 그걸 찻대기라고 하는데 진짜 찻대기? 예, 뭐 거의 1,000억대의 현금을 받아서 막 이 선거를 치러서 한번 경을 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땐 그래서 자금과 조직을 다 총재가 관할하고 있어서 그때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총재의 명령을 거의 듣는 사람이어서 이때는 원내 총무라고 불렀어요. 네. 총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관리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당대표 심부름 하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원내 총무라는 게. 네. 그러다 지금처럼 당대표 체계가 만들어지고 당의 질서가 잡힌 다음에는 당대표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시민들까지 여론조사를 다 통해서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죠. 네. 지금 현재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고 네. 김기현. 여기는 당대표. 당대표는 그렇고 여기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하다가 얼마 전에 대선 패배로 자리를 물러나서 현재 비대위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끼리 협상을 할 일이 많으니까 국회의원들끼리 대표를 뽑습니다. 일종의 반장 같은 걸 뽑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이 하고 있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이번에 박홍근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들끼리인데 국회에서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원내 교섭단체라는 게 됩니다. 오래 안 갈 거예요. 20명 이상이 돼야 돼. 아니, 저기 물어봐. 20명 이상이 되면 교섭단체라는 게 있어 뭐 혜택 같은 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20명이 안 되면 협상 테이블에 안 올려보내죠. 너희 다 빠져있어. 우리랑 얘기할 자격이 없어. 20명 넘는 정당끼리만 모여서 협상을 해요. 예산 배분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배분 이런저런 거 하는데 이런 걸 때 이제 원내대표가 총 책임을 맡아서 서로 협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 당의 원내대표가 되면 이번 6월이 되면 벌써 국회의원 뽑은 지 2년이 지나거든요. 그럼 하반기 2년 동안에 민주당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17개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마다 상임위원장을 뽑거든요. 저기 봐. 나도 몰라.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조금만 더 알면 돼요. 상임위원장은 왜 뽑는? 그러니까. 상임위의 책임자인데 상임위원장이 되게 높은 자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권한도 많아요. 법사위원장을 제대로 뽑아야 우리가 법안을 막 통과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원내대표 하는 사람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저기 눈에 초점 좀 잡고 자세히 한번 들어봐. 재미없나? 지금 고3 재밌어요. 전 재밌는데. 이거 재밌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재밌다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의 역할이 뭐가 있는지 지금 설명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좀 깔끔하게 안 됩니까? 당내 국회의원들의 이 할 일을 다 정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다 협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싸우는데 딱 맨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관인 거예요. 자 이번에 국무총리 인준이 있어. 근데 저 국무총리는
뭐 괜찮은 사람 같아 좀 봐주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야 안 돼 뭐라도 찾아내 한번 확 가자 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5월에 장관 후보자들 쭉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이게 엄청난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청문회 한다 그러면 또 뭐가 문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누가 잘할지를 다 골라서 네. 선수 배치를 하는 사람이죠. 일종의 축구로 치면 감독 같은 사람인 거예요. 원내대표가요? 그렇죠. 네. 원내대표가 이걸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장관 인사까지요? 제가 낮은 수준에서 생각하는 느낌이 뭐냐면 네. 조직이 있어. 조직이 있어. 네. 보스가 있어. 행동대장 느낌. 아, 원내대표가? 저는 그래요. 아, 저는 그렇게 느껴요. 행동대장? 예. 그래갖고 너 뭐 잘하지 넌 이거 하고 막 보스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 잘하고 있네 막 이렇게 하고 행동대장 느낌이다. 그럼 보스는 대통령인 거예요? 응? 보스. 대통령이 그 당에서 여당은 대통령이고 야당은 당대표고 그런 거죠. 아, 야당은 당대표. 야당이 아니고. 아, 오케이. 그럼 당대표는 야당의 대통령 같은 역할인가요? 그렇죠. 최고장? 그렇죠. 아무튼 뭐 그래요. 행동대장. 아, 이 심플하네. 이게 아는 게 많으면요. 이렇게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있어. 다 얘기해주고. 아는 게 많다 보면 이게 그게 있어. 나를 누가 이렇게 보고 있을 텐데 저렇게 설명하면 야 김성애 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게 해? 이럴 수 있으니까 하다 보면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난 근데 그런 부채감이 없잖아. 그냥 행동대장. 아는 게 너무 많으셔서. 자 이거 얘기하면 더 확 안 될 거야. 뭐요? 김기현 씨 알아요? 김기현 의원? 네. 국민의힘 김기현. 네. 뉴스에 계속 나오지. 네. 말 어떻게 해? 말이요? 마스크 쓰고 하던데 모르겠어. 말을 막 하는 거. 그렇지. 아, 네. 마스크 쓰고. 얼굴은 모르겠어. 그 사람 눈이 약간 작고 이렇게 되신 분이잖아요. 네. 말 막 거칠게 하잖아. 아, 그래요? 말 거칠게 하고 막 김기현 씨? 희한한 단어 써가면서 하잖아. 아, 그래요? 딱 행동대장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 역할도 하고 당 안에서도 이제 의원들 안에 이제 그 장이니까 거기서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책임지는 협상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박홍근 씨가요? 네. 그럼 박홍근 위원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룬 업적 같은 게 있습니까? 뭐 특성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형님? 뭐 저희 같이 국민들이 저도 다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성격이나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밀었어? 형님 나는 안 밀었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홍근 의원이 되는 게 지지자들이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근거는 뭐예요? 전 차악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했어요. 어떤 검증이냐? 저기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를 했던 그 후보가 있어요. 그분이 그 대선 때 굉장히 중책을 맡았는데 일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저런 분이 더 높은 자리로 간다? 그건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선거 때부터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성심을 다해서 도왔던 그 전력만 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성품이 어떤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요, 형님. 이거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지지를 내서 했지만은 솔직히 3선 정도 됐는데 국민들이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잘 모른다? 저는 제 기준이 뭐였냐면 3선까지만 정치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는 제 판단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잘할까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님. 박홍근 의원. 알아요? 박홍근 씨를 잘 알아요? 알죠. 그럼 얘기해 어때요? 줘봐요. 성격이 MBTI 같은 거 알아요? 그거 알면 딱인데.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면서도 이겠군요. 꼼꼼하고요. 외향적.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친근하고. 1969년생입니다. 나이가 생긴 거에 비해서는 젊은 편이에요. 젊은 거예요? 저랑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54밖에 안 됐어. 그럼 젊은 나한테 거예요? 형이야, 그냥. 그리고 삼선 의원이고. 네. 옛날엔 KYC라고 하는 한국 청년협의회 이런 데서 청년단체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이제 학생운동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박원순 시장 계보의 사람이죠. 그 사람 박원순 계보예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은 박원순 씨는 박원순 시장 말고는 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랑 같이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직 무슨 지자체장이라든지 뭐 서울특별시장이면 그 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요직이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이 사람 좀 해줘요. 이 사람 좀
꽂아줘요. 이런 게 있어.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박원순 그 시장이 어떻게 보면 키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 자기가 큰 다음에 박원순이랑도 안 왔지만 박원순이 꽂아줬다고까지 할 수는 없고. 정확히는. 예, 본인 능력으로 한 사람이긴 한데, 여튼 삼선 의원이니까 지금 이제 10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박원순계예요. 이재명계가 아니야. 그럼 언제 이재명계가 됐느냐? 2021년 경선 국면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의원 중에서 거의 최초로 그러니까 아니었던 사람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긴 하죠. 그때 이재명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지지율도 낮았어요. 네. 그때 대부분 이제 이낙연 후보가 대세였으니까. 그때 네. 저기 사면 얘기를 하기 전이었어. 그때 대세가 있을 때 그때 저는 이재명 지지합니다. 네. 그때 볼 때 그랬다가 잘못되면은 공천에서도 불이익 받을 수 있고 그런데도 그때 선언을 했던 거죠. 맞죠, 형님? 예, 그렇기도 한데 형님 맞다고 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꼰대. 네. 절대 안 해, 바로 안 해. 인정할 수가 아니, 없습니다. 꼰대 문제가 아니라 네. 이낙연이 다수라는 주장이 난 도저히 받아들여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 이낙연이가 다수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일 유명해서 인지도 높았잖아요. 제가 볼 때 그때 그 짧게 당대표 하는 동안 많이 이렇게 그 자기 어떻게 보면은 6개월 당대표 했나요? 네. 8개월 했나요? 6개월 정도 하면 8개월 정도 했죠.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당을 추스리거나 뭐 상대방하고 잘 싸우기 이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자기하고 친화적인 의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당연히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 왜 그래? 그럼 8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사장 와 있으면 그 사장이 갑자기 친해져요 직원들이? 그러면 형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때요? 당 안에서 지금 이낙연 그 의원을 갖다 전 의원을 되게 막 아니 당장 박광훈이 안 되잖아요. 아니 형 눈앞에 현실로 보이는데 왜 굳이 부인들 하는지 모르겠다고 난. 뭐 심지어 이낙연께 100명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박광훈 한 번에 됐어야지. 아니 형님 그게 아니고 가장 다수에게 가장 다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한 7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70명 명단 못 적죠. 예. 내가 어떻게 알아요? 딱 그냥 그렇다고 생각되는 거지. 아니 왜 나만 모르는 얘기로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난 다 처음 듣는 사람인데. 형님 왜 자꾸 삐딱하게 그러잖아. 삐딱하게 그런 게 아니라 이낙연을 네. 지지한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지지하는 사람들 다 합치면 내 생각엔 아주 맥시멈 잡으면 30에서 35 정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 왜 개혁이 안 되는 건데? 개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낙연이 뭐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여기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뭐가요? 대통령이 검찰 개혁은 여기까지다라고 6대 중대 과제를 그것도 조국 민정수석이 조정해서 만든 검찰 개혁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가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꼬꾸러졌을 때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아니, 거고. 꼬꾸러진 게 아니라 청와대는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조국 장관이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검찰 개혁 안 그 하는 얘기는 겁니까? 뭐 아니, 얘기해봐야겠어.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박홍근이 됐지만 말씀드린 박홍근 의원이 2021년부터 이재명 후보랑 친해진 사람이라서 이재명 계보라고 내가 보기엔 볼 근거가 별로 없어요. 예,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형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낙연을 따르는 의원들, 이낙연 전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몇 명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 볼 땐 100명이 넘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개혁 국면에서 앞에 나서서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뒤에서 서포트가 안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땐 저분들이 과연 개혁을 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단순히 저분들은 이낙연계야 이게 아니고 저분들은 개혁을 원하지 않는 세계니까 한 묶음으로 봤다는 거죠. 저는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저렇게 박광훈 후보가 되게 유력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고 막 그랬던 거죠. 박홍근 이렇게 박광훈 의원이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밖에서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맞춘 사람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언론에서는 다 박광훈이 더 유리할 거다 얘기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게 현실적인 결과가. 내가 생각엔 친 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30명. 친 이낙연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한 30명.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단단한 세를 갖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만들고 있는 철험회. 여기 멤버 21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차 투표에서 최강욱 밀어갖고 최강욱이 원내대표 4명 중에 1명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연설할 기회도 얻었고 했는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처음에도 21명인데 30명짜리 인하 경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난 드는 거지 항상. 그래서 그런데 박홍근 의원이 일단 그런 역할을 맡아서 원내대표가 됐지만 이분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원내대표를 할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의 장점? 그냥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중에서 네. 이런 종류의 뭐 협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스킬 있고 능한 사람이라서 네. 자기 역할을 하겠지만 지지자들 보시기엔 저 이재명 기가 왜 저렇게 해라는 장면들이 다수 연출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라. 원내대표는 당을 위한 거고 뭐 이렇게 한 거지 오로지 이재명만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닐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건 당연히 생각들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그 당 대표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서로 했어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책이 저 뭐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많이 그거하고 같은 맥락일 텐데 그럼 이걸 여쭤볼게요, 형님. 박홍근 원내대표가 개혁에 어떻게 의지가 좀 있습니까? 강합니까? 별로입니까? 아예 없습니까? 모릅니까? 원만하게 강한 편이라고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되는 일이 진행이 되려면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순서를 뛰어넘지 않고 해야 되는 길 정도에서 좀 열심히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결과가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되는데 아마 철험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21표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다 갔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다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제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고 확인할 이유도 없긴 한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철험회는 약속을 한 사람한테만 표를 함께 몰아주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쪽으로 아마 생각을 크게 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될 겁니다. 네. 저 격가지고 잠깐 안 힘들어? 오늘은 좀 힘들어도 좀 이해를 해줘요. 네. 지금 굉장히 격변. 그러니까요. 이 다 고관여자들. 저는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돼가지고. 듣다가도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네. 예.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이 사람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 사람이 어쨌든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국민으로서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기대하는 건 뭐 뻔한 것들이고. 형님 우려는 뭐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더미래 출신이에요. 더미는 뭐예요? 더미래. 더미래. 더 좋은 미래라는 그러니까 지금이 21대니까 20대 민주당 국회에서 진보적인 의원들이 만든 모임이었고요. 이번 국회 철험회하고 비슷한 겁니까? 철험회는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진보적인 아젠다냐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진보하고 크게 상관이 있는 주제는 같지는 않거든요. 검찰개혁을 하는 게 진보의 아젠다는 아니니까. 물론 국가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는 점에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진보라고 하면 재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다음에 기업들을 어떻게 규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게 진보 아닙니까? 그런 사회의 전형적인 진보의 틀에 맞춰져 있는 모임이 더미래 모임이죠.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 민주당 안에서도 더 진보적인 모임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민주당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거죠. 거기 소속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지를 많이 받고 철험의 지지 받고 그다음에 박원순, 이재명 이렇게 해서 또 지지했던 분들의 지지를 받고 이런 세가 모여서 당선이 된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우려가 있고 저도 걱정이 되고 잘 모르고 그래서 저분이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은요. 저런 자리를 안 맡아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형님. 아까 형님 하셨던 얘기 중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고 그쪽 스탠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국민만 바라보면 된다.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게 이거야? 그럼 이거 해야지. 라는 생각만 강하게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어때요? 지지자가 원하는 거랑 국민이 원하는 게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을 수 없죠. 근데 전체 국민이 원하지 않다도 조금이라도 또 다수가 또는 지지자 대부분이 원하는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원하면 한다. 이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개혁이라는 틀에 놓고 보면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돌리면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5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건지를 생각하면 원내대표는 어쨌거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180명에 있는 의원들 중에 한 중간쯤에 서서 중간에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원내대표의 또 한계이기도 해요. 그렇게 안 하고 하여튼 됐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따라 이렇게 할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1년 있으면 원내대표는 또 바뀌고. 1년이요? 예. 그리고 공천에서 역할을 하는 건 당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8월에 뽑히는 당대표는 힘이 세지만 8월?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에 있는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박홍근은 본인의 생각을 좀 눌러놓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상황도 같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네.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취임하나요? 네. 5월 10일 날 취임하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네. 한 달 반 정도 남았나? 그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분이에요. 윤 씨. 민주당이요? 네. 아니 모르겠어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많이 들어봤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자기에 대해 논란이 많으니까 언론개혁, 검찰개혁 반드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그 이유가 4월 1일 날 정확하게 이제 자기 이제 그 동의를 받고 네. 새로운 원내대표와 함께 해 나가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궁금해요, 형님. 이제 얼마 남지도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투톱 체제로 개혁 이 국면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통과될지는 봐야 알겠지만 다 통과는 못 시킬 거예요. 근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또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개혁 법안 같은 거 다 통과시키겠다는 조건으로 비대위원장 나 무조건 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거나 여야 협상은 하게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엔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는 통과시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예. 나머지는 경중을 따져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비대위원장은 뭐예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아 그래요? 어이로 썼다는 기대를 약간 하고 쳐다봤거든요. 아이로 썼네. 비상대책 이거는 항상 있는 겁니까? 아니요. 비상스러운 시국에만 있는 거고 지금 비상이라서 송영길 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했어요. 원내대표는 원래 누구였어요? 민주당 윤호중. 근데 이 사람은 또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이 많았는데 그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간 윤호중 의원이 내가 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동안 못했던 거 제가 이거 한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내대표 할 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고. 혼자는 외로웠나? 그 더 큰 거 있어요. 뭐요? 이분이 원내대표 때 공약이 뭐인 줄 알아요? 공약도 있었습니까? 공약. 아까 상임위원장 있죠? 상임위원장이 중요한 자리에 어쨌든 네. 국회 안에서 상임위원장을 완전히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가졌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었어. 근데 국민의힘이 내놓으라고 막 한 거야. 자, 그러면서 막 자기 모든 거 다 딴지 걸면서 니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줘? 그래서 안 줘버렸어. 그 지들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안 줬는데 달라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2년 후에 하반기에는 좀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지자들이 이제 계속 저렇게 발목 잡는데 왜 나눠주냐 하니까 그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오면서 했단 말이 저를 뽑으면 상임위원장 안 줍니다.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지고 강한 여당으로 가고 싶다면 저를 뽑아주십시오. 네. 해놓고 줬어. 뽑아주니까 다 줬어. 제일 큰 법사위원장까지 다른 다른 거였어. 그럼 뭐래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줬냐고. 왜 그때랑 지금이랑 말이 틀리냐고. 안 물어봤네. 왜 이랬대? 그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이재명 후보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협치는 국민의힘과 같이 정치를 해서 원내 사정을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넘겨준 건 이재명 후보의 뜻이에요. 형님 근데 그 전에 넘겨주지 않았어요? 상임위원장 그 전에 넘겨줬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는 거고 윤호중도 그렇게 해서 원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국민의힘과 대립하는 가운데서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통합정부를 구성해서 심지어 야당의 인사를 모시고 와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협치를 가장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는 거예요. 지지자들은 속상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협치를 하자고 하는 것을 그럼 이재명을 탄핵해야지. 아니 근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협상해갖고 6개인가 7개 주기로 한 거. 근데 이건 협상이 아니라 원래 그만큼 다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준다고 했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공약으로 내거라고 당선이 됐잖아요. 원내대표에. 미안해.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게 결정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또 비대위원장을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야기가 언론개혁, 검찰개혁 할 수 있을 때 안 해놓고 지금 이제 난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분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표 계산해보면 이해찬 대표의 직계가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해찬 계보로 불려지는 이 소위 말하는 민평년 포함해서 정통 민주당 계보가 박홍근 의원을 밀어주지 않았으면 원내대표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정치공학적인 전 모르니까 단순히 저는 밖에 이렇게 내미는 국민들한테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똑같은 인물들이 안 했던 인물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게 난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민주당의 인사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를 고려하면 윤호중만한 사람 없어요. 어떤 면에서 형님?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세력과 두루 친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발판을 깔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던 이해찬 대표가 직계인 의원이고 그런 거는 중심을 잡고 당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통수를 치려고 마음먹었으면 박홍근이 될 수가 없지. 지금 말한 대로 정말로 이낙연계가 줄이고 막 그쪽으로 다 우르르 몰려가는 그림이었으면 여기 가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으니까 박홍근이 이긴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윤호중 아니면 누구 할 건데.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형님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 그 얘기를 굳이 했어요. 본인이 먼저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하겠다. 근데 그 이후에 옛날 같으면 지지자들이 와 한대 이랬는데 그 얘기 딱 했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저런 게 자꾸 반복되면은 본인 정치를 앞으로 하시는데도 되게 신뢰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걱정도 들고. 근데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좀 열 좀 시켜야 되겠네요. 네, 열 좀 시키세요 두 분. 너무 정치를 생각하면. 너무 많이 알아도 수명이 짧아져요.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광고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얘기로 가자고. 네. 오늘 여기 뭐 얼굴 붉히는 건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요. 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성희 형님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지지자들과 시민분들하고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냥 장밋빛 청사진만 얘기할 수 없는 좋은 일 먹기 좋은 달달한 것만 줄 수 없는 거예요. 형님은 그런 스타일도 아니거든. 술 먹어보면 알아요. 거친 사람이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남자. 듣고 우리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눈도 생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성희 형님 말씀이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있구나. 고집만 부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예. 자,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뭐 광고 해드리고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산삼진 99 자연이 키우고 과학이 만든 산삼진 99입니다. 사람이 한 일은 씨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전혀 손대지 않고 백두대간 600고지에서 7년간 버텨낸 산양삼 20뿌리를 가지고 요거 한 박스를 만듭니다. 다른 데는 산삼 함유 음료라 그래가지고 뭐 산삼 뭐 5%, 7%, 10% 이런데 99% 산삼 음료예요. 음료라고 할 수도 없죠. 이건 보약이니까요. 산삼은 이 사포닌의 종류와 양이 인삼도 좋지만 인삼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거기다가 1+1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페셜 서비스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산삼 앤 매실을 선물로 드립니다. 요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은 매실액을 갖다가 요 안에 산삼 한 뿌리를 그대로 넣어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 차로 드셔도 되고 소주에 타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되고 아무튼 보약이 하나 더 간다. 산삼의 매실을 스페셜 이벤트로 보너스로 드립니다. 산삼진구고 처음엔 굉장히 비싸고 부담스러운 가격이 있습니다. 1+1을 하면서 대박이 났고 더 중요한 건 드셔보신 분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재구매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표님이 계속 쭉 가자. 1+1으로 박리담회로 가자 해서 조금 남길래 그거 갖고 이벤트로 산삼엔 매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화번호 1688-3323 산삼이 3이다 또는 검색창에 산삼진 99 이렇게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삼은 다릅니다. 두 번째 광고 가겠습니다. 힐로소피의 신제품 미네랄 스파 비건 올인원 워시와 로션 샴푸 3종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총사가 돼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온천수 성분을 써가지고요. 네. 미네랄 함유가 굉장히 풍부하고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아기에게 사용해도 되는 맞아요. 이 합성원료라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저기 화학 성분 같은 걸 이 철저하게 굉장히 싫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용기 하나조차도 친환경으로 생분해가 되는 걸로 써가지고 만들어 씁니다. 예. 그리고 아이한테 써도 된다는 얘기 했죠. 그리고 네. 동물성 원료가 없고 식물 유래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 안정성도 좋다. 그리고 프랑스 이브 비건 시설인가 거기 인정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에코펌프 요것도 요걸 잘 몰라갖고 어르신 사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 안 나와 갑자기. 이게 왜 안 눌러집니까? 이거 왜 안 눌러집니까? 이거 칼로 째야 되나요? 그 벤치 갖고 돌려도 안 돼요.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톡 빼면 되는데 맞아요. 이걸 못하시고 이 상태로 이걸 잘라야 되나 이러시는데 예, 용기도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품질이죠. 이 맞아요. 향이 고급 스파에 갖고 나왔을 때 그 향 있죠. 거기서 쓰는 이 장 안쪽에서 사장님 꺼내갖고 여기 단골 손님이니까 특별히 드리는데 이게 물 건너온 겁니다. 이러면서 주는 그 향이 딱 납니다. 맞아요. 맡아보시면 알아요. 안 맡아보셨던 분도 이런 게 고급스러운 향이구나 느끼실 거예요. 힐로소피 3종 세트 로션하고 샴푸 너무 좋아요. 샴푸도 멘톨 성분이 있어갖고 쿨링 샴푸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린스 안 해도 돼요. 탈모 방지 샴푸고요. 네. 그리고 로션하고 샴푸하고 바디워시 이렇게 3종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샴푸가 2개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벤트. 출시기념 이벤트로 이렇게 3개를 사시면 하나를 더 3+1 거기다가 하나 더 서비스. 이 제품과 굉장히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오르가닉 유기농 수건을 또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박스에 넣어갖고 오는데 이렇게 힐로소피 이거는 석유 냄새가 안 나요. 방금 뜯어도. 왜? 유기농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그런 고급 수건까지도 가격이 너무 착해요, 드린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성분에 비해서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맞아요. 가격도 제가 볼 때는 보면 그 일반 요 제품보다 국산 제품보다도 싼데 3+1에 네. 수건까지 드린다. 그러니까요. 예, 검색창에 힐로소피 혹은 010-7411-0123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가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광고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험도 그렇고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어렸을 때 들어주는 보험이 부모한테 그 어떤 선물보다 나중에 큰 선물이 돼요. 네. 나중에 어른 들어서 돼갖고 한 달에 10만 원 들어야 될 거면 애를 때 10,000원이면 되거든요. 맞아요. 저희 아들도 10,000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 분들 나이 드신 중년도 마찬가지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은 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지 않게 탄탄하고 합리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보험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이보험 체크는 어떤 한 회사의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국내 36개의 모든 상품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가장 고객한테 유리한 제품을 뽑아서 한 달에 5만 원 이내로 물론 난 더 보장을 많이 받고 더 큰 금액을 받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금액을 늘려도 그쵸, 되고 그쵸. 5만 원 이내로 대부분 구성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보험은 들어놨다가 나중에 내가 사고 쳤을 때 사고 당했을 때 아플 때 이럴 때 보험 들어놨으면 굉장히 든든한 친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보험은 제가 볼 땐 자기가 정말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회사의 좋은 상품을 골라서 드는 거 그리고 어느 한 회사가 아니고 빈틈없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 혼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란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굉장히 큰 회사이고 그리고 뭐 요즘 시대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이 대표님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시고 민주시민들 상담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귀찮게 전화 상담 끝났는데 계속해. 콜백 같은 거 전혀 안 합니다. 자존심도 무지하게 세시거든요. 상담 무료입니다, 여러분. 네, 상담은 당연히 무료고 강성범 TV 보고 전화해요. 그러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이 마크 있죠? 요 마크 이 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요 비슷하게 갖고
유효보험 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보험 체크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유사품도 많으니까 요 마크 확인하시고 마이보험 체크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도 되고 무료 상담 1800-7917로 목소리로 하기 좀 뻘쭘하시면은 카카오톡 친구로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광고 끝! 네. 오늘 말씀드린 광고 3개는요, 저희가 링크 따로 걸어놓을 테니까 거기에 클릭하시면 되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 검색창에 강성범TV 수다몰 치시면은 모든 제품들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제가 뭐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들어가시라고 해놓은 거니까 거기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오윤혜, 네. 이것 좀 알려줘봐요. 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궁금한지 본인이 또 저희 단체방에 올려주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요, 장영수 고려대 이 교수님께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본질이 아니다. 이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이라면서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일 만한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놓으면은 뭐 다 소용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뉴스를 보니까 어제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분이랑 윤 당선인의 약간 마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사지휘권 폐지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오윤혜 많이 똑똑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당선인 막 수사지휘권 폐지. 야, 이제 뭐. 아, 지금 제가 뉴스만 보거든요, 하루에. 다른 프로는 거의 보지 않고 뉴스만 보는데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극한 시사의 멤버로서의 업무 방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아, 제가 극한 시사 멤버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도 쏴대고 유는 막 강하게 나가니까 진짜 이민이라도 가야 되나? 약간 이런 너무 걱정되고 절박한 심정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민 가서 뭐 하고 사시려고요? 저는 할 거 많죠. 뭐? 전 노래도 잘하죠. 영어로? 영어로 더 잘합니다. 가요보다는. 이번 주 일요일에 듣게 되실 거잖아요. 아, 이번 주 일요일 날 M장에서 제가 또 콘서트 합니다. M장에서 미니 콘서트를 또 해요. 근데 우리 여기 한 지 꽤 됐는데 왜 노래 한 번도 안 해줘? 아니 무대를 만들어줘야지. 제가 노래하지 뭐 아무 데서나 노래를 합니까? 아, 맞다. M장은 음향과 메이크업 다 받고 회의 딱 공연 딱 무대. 그럼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거 먹다가 갑자기 합니까? 그렇지. 결례다. 이게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 가수분한테 그럼요. 이런 얘기하는 거는 네. 들어는 보고 싶은데 듣고 싶으신 분은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오늘 밤에 맞습니다. 오늘 밤 8시부터 8시 M장기에 오시면 라이브로 제 노래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 가수들도 많이 오는데 메인은 오윤혜죠. 그리고 당연합니다. 저 박지훈도 오고 오창석도 오고 오시더라고요. 최고 메인이 있잖아요. 누구? 강성범. 아무튼 뭐 김성현도 갑니다. 성형도 볼까? 네. 오시는 거. 좋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날 8시부터 또 대한민국 아주 굴지의 가수분들 최고라고는 얘기 못하겠어. 네, 굴지의 가수분들. 음지에서 아주 실력 있는. 그리고 또 들어보면 히트곡 저분이야 하는 분들이 맞아 오십니다. 아니 안 들어봐도 히트곡인 사람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많이 됐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이거. 야,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박범계 장관하고 윤석열 당선자하고 지금 수사지휘권 폐지 가지고 싸우는데 궁금한 건 수사지휘권 폐지가 뭔가요? 이거부터 질문한 것 같은데요? 수사지휘권이 뭘까요? 수사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거. 누가 누구한테 지휘해야 하는 걸까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다 아는데 뭐. 끝났어. 네, 끝났네요. 근데 왜 수사지휘권 폐지를 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다 아네. 뭐 할 말이 없네. 그러면 검찰총장을 잘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뽑을 수 있습니까? 지금 검찰총장 누구예요?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구수 말고? 김호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 남아요. 네. 근데 이제 자를 거냐 붙이고 갈 거냐는 두고 봐야 알죠. 자르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입니까? 아니요. 안 되는데 자르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밀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죠. 억지로 밀어내는 거야? 네. 옛날 같은 경우에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 사찰을 해서 혼외자가 있다는 걸 찾아내서 그걸 뉴스에 터뜨려갖고 그만두게 만들었고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막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것은 이제 검찰밖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을 귀찮게 하는 모든 제도를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그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중에 사안 중에 하나고요. 네. 근데 수사지휘권은 없애려면 법으로 없애야 돼요. 법을. 법. 예. 헌법 같은 건가? 아니 그냥 법?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다고 검찰청 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조항을 삭제할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뭐 투표하는 겁니까? 그렇죠. 투표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은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없는 건데 본인은 되게 하고 싶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어떻게든 수사 지휘권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의지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검찰을 이렇게 견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안 쓰면 필요 없는 거고 보통 옛날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썼냐. 네. 그전엔 법무부 장관이 다 검찰 선배였기 때문에 지휘권 발동을 안 하고 보통은 전화기 들어서 얘기를 했죠. 야,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다가 들킨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관을 지냈던 우병호 검사. 이 사람이 그 검사장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세월호 그거는 기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시키다가 이걸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도 자기 라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명하겠죠. 그리고 1년 4개월 후에 이 김호수 이 사람이 떠나면은 다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없애냐고요? 자기 뒤에도 자기가 대통령 마치고 난 뒤에도 검찰의 독립성이 유지되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을 뭐든지 마음대로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늘려주고 싶어서. 그럼 방법은 없는 거네. 예를 들어서 이 검찰 이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견제할 만한 거는 법무부든 검찰 안에서든 없는 거네요. 국회밖에.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검찰을 괴롭힐 수 있는 뭐 여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폐지하자는 말이 윤석열 당선자의 말이 조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럼 대신 대통령의 지휘를 안 받을 거면 누군가 감시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기소 대배심제라는 게 있어요. 배심원은 들어보셨죠? 기소 대 배심제? 예. 배심제? 배심원 들어봤어요? 배심원? 배심원 알아요. 배심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재판에서 그거 손드는 사람이잖아요. 손을 들어? 자기의 그 가반수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갑자기 그 집으로 날아와요. 배심원 나오라고. 미국은. 무작위예요. 뺑뺑이로 돌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검사가 하는 얘기 들어보고 변호사가 하는 얘기 들어보고 오 저거는 유죄네. 오 저건 무죄네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판사는 법리에 맞춰서 그 사람의 형량을 정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배심원이 무죄면 끝. 아마 할 거 없어. 우와. 유죄하면은 판사가 하는 일은 형량 1년에서 3년이다 그러면 자기가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 그게 배심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판사들도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또 검사랑 친하거나 변호사랑 친하면 데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이제 기소도 배심원을 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소 대배심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모든 사건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이 유죄인지를 따져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할 때 옛날엔 검찰총장이 대충 권력자들이랑 알아서 짬짬이를 해서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걸 할 때 시민들로 구성을 해서 범죄 사실을 쭉 들어보고 이 사람 기소해야 되겠네. 다수결로 정하는 거. 그래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 권한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역할. 저는 그것보다는 답답한데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보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까?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기소가 됐다 한들 이재용 기소했어요. 죄 없어. 그럼 끝나는 거지만 국민이 원하는 건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주기를 원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는 그러면 견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이제 그걸 견제하는 방법으로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전부 다 이양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을 감시하도록 만들자.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는 검찰개혁의 요지이죠. 검찰개혁의 가장 큰 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검경 하고 수사권 있고. 분리.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너 그거 불법이야 이렇게 하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수사도 검찰이 합니까? 수사도 검찰이 하고 기소도 검찰이 하니까 기소를 꼭 해야 된다는 초조감에 수사를 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사하는 건 아니 경찰로 가 있으면 경찰이 잘못 수사하면 내가 기소를 못 하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감시를 철저하게 하게 되죠. 더 문제는 수사를 해가지고 네? 무조건 잡히는 건데 네? 수사 안 해버리고 봐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죄가 있는데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더 큰 문제는 죄가 있는데 봐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이미 전력이 많잖아요.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당연한 건데 상식인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 있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휘두르고 있는 검찰 권력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상식적으로 그래서 형님이 아까 이 검찰 개혁은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한 권력 기관에 저렇게 모든 어마어마한 권력이 다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저런 상식적인 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왜 그랬느냐 일정 시대가 해방이 되고 나서 날 때만 해도 검사는 몇 명 없었고 전국에 친일파 경찰들이 드글드글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수사권을 줘갖고는 나라 꼴이 안 돌아갈 것 같아서 검사들이 일부 수사를 담당해서 하다가 네. 그게 쭉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바꿀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조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왜 없어? 하면 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입법화 시키는 민주당이 겁니까? 지금 의석수가 몇 개인데. 그러면 검찰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하고 있잖아요, 형님. 지금 5년.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죠. 5년, 지금 4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죠. 네. 민주당이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기능을 옮겨오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만들려고 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수사 권력이 옮겨오고 이런 것이 안정화를 거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절차는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너무 검찰의 권력이 많이 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 당선자는 거기다가 더 견제도 못 받게 하겠다. 아예 법무부 장관이 가끔 툭툭 건드리는 그거마저도 끊어버리겠다. 검찰 제고. 자기들 쓸 돈을 갖다가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받는 돈을 자기들이 짜겠다. 이런 것까지 다 너무나도 더 힘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답답한 상황인 거죠. 제가 검사가 됐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형이 영혼 좀 가지고 대답을. 네? 저 공부를 제가 크게 못하진 않았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나보다 나이만 안 많았어도 진짜 내가 존중해드립니다. 예, 방송에서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습니까? 참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민주당 얘기를 쭉 하더라고 오늘 시사단어 정보 하나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 시사단어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물어볼 단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명약관화. 명약관화. 명약이요? 예.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관. 관. 아가 아니고 화. 알 것 같은 데인데 아는 거야. 명약. 관화 맞습니까? 되게 쉬워. 그래요? 예문 들어드릴게.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나라 운영이 어떻게 될지 참 명약관화하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 그거야. 뻔히 보인다. 그거야. 자. 밝을명. 그렇지. 약. 밝을명. 밝게. 이건 모르겠어. 관. 화하고 넘어가야지. 화 두 번 해놓고 넘어가면 어떡해? 이건 불화는 아닐 거고. 불화 맞아. 그래요? 불화. 자. 그러면. 거의 다 됐어. 그래요? 관. 관직할 때 관인가? 관직할 때 관. 관직할 때. 자, 지금 3개 나왔어. 그리고 약. 약은 뭐가 있지? 약. 이건 알려줄게. 같을 약. 그런 것도 있어요? 뭐뭐가 같다야. 뭐뭐가 같은. 같다. 자. 다 이게 나왔잖아. 관이 틀린 것 같은데. 왜? 그걸 옆에서 따로 적어 놓으셨네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아. 그럼 무슨 관일까? 관. 관찰하다. 관찰하다. 좋네. 좋다. 좋아요. 맞아? 맞아요. 아니야, 표정 거짓말 못 하잖아요, 이 사람. 맞아요. 이거야. 그 관이네. 죽을 때 넣는 관?
야, 알아버렸다. 오케이. 그거예요? 자, 이제 빨리 시간 없어. 빨리 해석해. 자, 시간 많잖아요, 아직. 자, 관이 불이 탑니다. 관이 불이 타. 예.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관이 불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은 사람을 또 죽이는 거지. 아니, 이거 뭐지? 화장인가? 화장이네, 화장. 그렇지. 화장이. 또 죽이는 건 아니고. 화장. 화장하는 것처럼 밝게 화장하는 것 같은. 아니. 거의 다 맞췄어. 아니, 관만 알면 내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관만 알면. 관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다고. 그거 맞아요? 네. 죽은 사람 넣는 관이에요? 아니, 관찰. 관찰할 때? 그러니까 볼 관자야. 보다. 불 보듯. 불 보는 것 같이. 밝을 명이야? 명확하다. 그렇지. 불 보듯 명확하다. 그래. 이거예요? 불보듯 뻔하다. 불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밝은 정도가 내가 불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 옛날 말이란 말이야. 옛날 말에 불보다 밝은 게 어디 있어? 지금 LED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밝다. 이게 불이거든. 네. 불보듯 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명약관 하면 대강 알아. 근데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몰랐어. 네. 밝을 명자에 같을 약자, 불과 같다. 볼관자에 불화자에서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밝다. 뻔하다. 라는 의미에서 요즘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국방 명약관화하다. 경제 명약관화하다. 외교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명약관화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자,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성혜 형님이 또 바쁘신 분이고, 오늘 또 선 보러 가신다. 아니, 오늘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일찍 왔잖아요. 나 와서 앉아있는 거 깜짝 놀랐네. 네. 근데 또. 선 보러 가야 돼서. 또 퇴근은 또 엄청 빨리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극한시사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민주당의 그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어느 정도에선 속사정 이런 것들을 성현 형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앞으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됐지만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줄지, 원하는 대로 그냥 밀어붙일지, 이거에 대한 기대는 실망감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 사람이 됐으니까 뽑아줬는데, 우리가 뽑아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됐는데 왜 저래?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잘 지켜보고 잘못하는 것만 있으면 우리가 견제를 하자. 우리 마음대로 다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응원하고 지지는 하되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진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극한시사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